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연으로, 이 시간에는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연구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항상 그 문제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궁금증이나 호기심이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연구의 과정이고, 그거를 해결해서 다시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특허를 낸다든지, 아니면 특허 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포스터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오랄 프레젠테이션 등을 하게 되고, 어찌됐든 그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 결과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양한 문제들의 리를 갖다가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 또는 긍정적인 사고의 바탕에서 어, 보다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연구를 통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구는 실험 중심의 연구 과정을 통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서 말하는 문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문제는 원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또는 연구 수행을 위해 해결돼야 하는 질문이나 의논 대상을 의미한다. 즉,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얻고자 하는 해답이 있지만 해답이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말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은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의 기술이란 어떤 거냐? 비판적 사고는 사고의 논리성과 판단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사고의 방법론이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최근의 평가 도구들을 분석한 결과 이런 비판적 사고는 논리, 추론 능력에 기반을 두고 이를 응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창조적, 대안적 능력을 평가하고 교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의 개념은 무엇이냐? 비판적 사고는 사고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즉,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위해 추론을 사용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연구 분야도 이와 같은 본인의 연구 결과가 항상 맞다, 정확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또는 비판적인 사고로 깊이 어떤 특정한 에러나 어떤 잘못된 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무엇을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관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의 아홉 가지 기준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결과가 분명하냐, 또는 정확하냐, 또 명료성이 있는가, 적절성이 있는가, 중요한가, 논리성인가, 폭이 넓은가, 충분한가, 또는 깊이 등 이런 아홉 가지로 이 기준들이 사고의 요소들이 만족시켜야 할 보편적인 지적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아, 그 어떤 보고서나 결과나 어떤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지, 그거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어, 보는 이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리고 어떤 생각,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올라가고 뭔가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비판적 사고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최선의 결론에 다다르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비판적 사고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직장에서의 문제점부터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까지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의 분류는 무엇이 있냐면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 등 네 개의 범주가 있다.
그런데 이런 비판적 사고의 장애물은 어떤 것이냐면 이와 같은 네 개의 범죄 소관 이런 사고를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주의, 집단주의, 상대주의, 근거 없는 가정, 어떤 기대 사고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데 매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분명히 내가 현재 이런 비판 사고가 나의 중심적인가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적인 게 있나 아니면 상대주의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How to think effectively.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각할 거냐, 생각하냐. 크리티컬 띵킹 하는 데는 6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Six stages of critical thinking. 제일 밑에 하단에서 보면은 unreflective thinker.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unreflective thinker는 이들은 사고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즉, 이처럼 편견과 오해에 기초해 의견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생각은 개선되지 않는 그런 unreflective thinker가 있고 그 윗단계 challenged thinker.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의 결함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기너 띵커, 이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며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프랙티컬 띵커, 더 나은 사고 습관을 연습하고 정신적 과정을 규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어드밴스 띵커는 자기 비판을 편안하게 여기며 체계적으로 개선을 모색하는 그런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는 master thinker인데, this is a super thinker, the one who is totally in control of how they process information and make a decision. 그들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과정을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 상위의 그 마스터 띵커들이 있다. 이런 6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 절차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냐? 과학적 사고, 정확한 문제 인식을 하고, 좋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자료를 요약하고 그래프나 분포표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를 보고서를 만들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래서 그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합리적인 물이 흐르듯이 잘 뚜렷하게 보고서의 목적이 분명하게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분야에서 보면은 이런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올해 2024년도에 기후 회복력이라고 하는 주제에 적은 가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큰 과제, 그리고 기후 회복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과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상 기후의 심각성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확한 문제 인식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좋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요약하고 그래서 보고서를 포괄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보고서가 앞으로 실행 가능한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연구의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에어, 공기나 물이나 토양에서의 어떤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파이토 리미테이션이라는 건 식물에 의해서 정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토양 속에 중금속들이 있고 여러 미세한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물에도 이제 수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기도 오염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생태학적인 환경이라든지 서로 미생물과의 인터랙션이라든지 식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물은 빛의 인텐시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기공의 컨덕턴스, 기공이 닫히고 열리고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온도,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생물들은 식물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토양 속 공기 그다음에 수질에 있는 다양한 미세한 미생물이나 그리고 빛이나
환경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 온난화나 기후 회복력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어떻게 컨트롤하냐의 문제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고 감축할 수 있고 제거시킬 수 있는가를 찾게 되고 그 찾게 된 것들이 바로 어, 기후 회복력의 핵심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또 다른 예를 들면 식물에서도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환경 스트레스는 우리가 크게 어바이오틱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바이오틱 스트레스는 생물학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환경적인 스트레스죠. 즉 가뭄이라든지 고온이라든지 저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양분의 고갈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수가 나가지고 식물이 물에 잠긴다든지 이런 다양한 또는 그 바닷가 지역의 그 염분의 농도라든지 이런 솔트 뭐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드라우트죠. 가뭄에 대한 스트레스. 그 가뭄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 이상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많이 식물들이 겪고 있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drought tolerance is the ability by which a plant maintain its biomass production during arid or drought condition. 그러니까 이런 건조한 조건 동안에서 식물이 생장하는데 바이오매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식물은 시들고 죽게 되고 병들 결국은 식물이 수확량도 감소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항성을 갖게 되면 그 식물에 대한 저항성이 가뭄에 대한 저항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어, 농업 생산물을 갖다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식물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콜드 톨러런스, 저온 스트레스가 와서 갑자기 기후가 추워져서 자라고 있는 채소나 야채나 작물들이 피해를 보고 냉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자, cold tolerance refers to the ability of an organism to survive and function in cold temperatures, influenced by both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fast exposure to different temperature. 그래서 이 작물이 지금 냉해를 겪고 있죠.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산업화되고 많은 제조업이 어, 생겨남으로써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거를 쓰게 됨으로써 또 공장에서 많은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들을 배출함으로써 이제 많은 지구의 온난화가 생기고 그리고 온도가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의 분포가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생태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이라고 하는데 청정 개발 체제, 자, CDM,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국에서 확인해 준 것을 우리는 청정 개발 체제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제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했을 때 그 할당제를 줘가지고 그 이상 과도하게 배출하게 되면은 페널티, 벌금을 내는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과 탄소 시장. 자,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기틀을 형성한 교토 의정서는 의무 감축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교토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 교토 메커니즘은 탄소 배출권 거래, 트레이딩을 한다 이 말이야. 탄소 배출권의 그 총량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인 거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청정 개발 체제, 공동 이행 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탄소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인 탄소 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배출권 성격에 따른 분류는 할당량 시장이고 크레딧 시장인데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있다. 배출권 거래 방식에 따른 분류는 장내 시장과 장애 시장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이런 탄소 배출권은 앞으로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적, 경제적, 그다음에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인류가 살아가는 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기후 회복력이라고 하는 우리 2024년도 에이펙의 그 주제처럼 이런 탄소 배출권도 관한 이슈도 하나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러면 왜 우리는 어, 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무들을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벌목하는 것을 가능한 자제해야 되고, 금지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법을 세워서 금지를 시키고 있냐. 또 브라질에 있는 큰 그 산림 지역의 벌목되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벌목 현장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식물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포토신세시를 하는데 즉 무기물과 이산화탄소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의 잎에 있는 광합성 기기구인 엽록체의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결국 산소가 만들어지고 ATP와 NADPH라고 하는 어, 게 만들어지고 그게 만들어진 그 액을 이용해서 결국 그 광합성의 안반응에서는 켈빈 사이클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고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광합성의 기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그런 광합성과 기후 회복력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의 측면에서 기후 회복력 측면에서 광합성과 관련된 식물의 분야에서 어떤 연구도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식물에서 받아들이는 빛에너지는 클로로필 A라고 하는 색소에서 어, 가시광선 파장에 특정한 파장을 갖다 흡수해서 물을 광분해 시켜가지고 결국은 산소가 배출되고 그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나오는 NADPH와 ATP를 이용해서 NADPH와 ATP를 이용해서 결국은 광합성의 안반응인 CO2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켈빈 사이클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당이 만들어지는 탄소, 이산화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과정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물의 엽록체는 아우로 멤브레인과 이너멤 이중 두 개 이중막으로 된 세포 기관이죠. 그래서 켈빈 사이클을 한 단계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광합성의 안반응인 켈빈 사이클은 is a part of photosynthesis. 광합성의 한 파트이고 the process plants and other autotrophs used to create nutrient from sunlight and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와 햇빛으로부터 영양분들을 만들어내는데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켈빈 사이클은 RUBP라고 하는 루비스코 단백질이 RUBP 사이클의 시작을 통해서 CO2를 고정하고 CO2가 고정되면 이와 같은 패스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ATP가 소비되고 그래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즉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한 호기심 유발, 그리고 과학적 탐구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스스로 의문과 문제를 발견하며 이를 정성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한 탐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 탐구력에 기반해서 과학적 사고력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일상생활 속의 개인적 경험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사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고 여러 사람에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핵심 역량으로서는 과학적 표현력,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협업,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과학적 표현력을 할 수 있냐? 즉 scientific expression. 그러니까 과학적인 용어들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전공에 관련된 적절한 전공 용어들을 섞어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과학적인 표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결과나 연구 결과나 어떤 분석을 하거나 할 때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학적 사고, scientific thinking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연구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다른 연구자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과학적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A에서 뭐 Z까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역할을 분담하고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그것들을 협업했을 때 정말 임팩트 있는 연구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의 분장에 있어서 협업이 아니라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갈 때 끊임없이 토론하고 비판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결과들을 판단해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과학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비판적 사고 스킬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비판적 사고 스킬을 기르면 정보 분석 능력이 향상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비판적 사고란 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비판적 사고가 특정 주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 데이터, 통계 등 비판적 사고 스킬을 개발하면 문제 해결 스킬이 향상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능력이 강화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뛰어난 비판적 사고가는 애매모호한 상황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세운 가설이 정말 맞는지 기꺼이 의심해 봄으로써 최선의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란 어, 어떤 리더십도 필요하고 어떤 트러스트, 어떤 신뢰, 커미트먼트, 그다음에 매트릭스, 데이터 리터레시, 어떤 문헌, 트레이닝 이런 모든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 해야 어떤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판적 사고 스킬 8가지를 예를 들면 얼마나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느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의 부분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 서로 다른 측면이나 특성을 비교하는 능력, 합리성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 그리고 사건의 시간적, 인과적 순서를 파악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자적 사고, 실용적 지능, 문제 분석, 추리력, 기획력 이런 것들이 분석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개방성은
비판적 사고 스킬은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여 편향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비판적 사고 프로세스에는 개인적 편향에서 벗어나 모든 정보를 토대로 한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개방성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냐? 창의성과 상상력, 지적 호기심, 다양한 경험 추구, 감정의 다양성, 독창적 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캡처로 나와 있죠. 카툰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런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면 개방성을 높이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보기, 나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에 대한 질문해 보기, 다양하고 충분한 예술적 경험해 보기, 확산적 사고를 연습하기, 이런 것들이 개방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비판적 사고 스킬 8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최선의 결론에 다다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자기 통제. 자기 통제는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고 개인적인 편향을 벗어나 최선의 결론에 다다르는 능력을 말한다. 비판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확보한 정보와 마음이 기우는 결정에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하면 최선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관찰이죠. 관찰 스킬은 비판적 사고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것을 찾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비판적 사고가가 되려면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하며 관찰 스킬을 사용하여 잠재적 문제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관찰이 자기가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만 관찰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보지 않는 측면에서의 관찰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해석한다. 모든 데이터를 해석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방향에서도 데이터를 해석하는 비판적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데이터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며 비판적 사고가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정보를 모으는 것 외에도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현재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분명한 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판적 사고가 편향을 배제하는 것을 강조하긴 하지만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결정을 내린 후에는 다른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그룹과 이를 공유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판적 사고를 그러면 어떻게 키울 수 있냐? 7가지 단계는 뭐냐? 문제 식별하기, 비판적 사고 스킬을 업무에 적용 어, 하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식별해야 한다. 이 단계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 포함된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가? 언뜻 보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이런 문제를 식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조사해야 된다. 조사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통계, 과거 프로젝트 정보, 팀의 의견 등을 비롯하여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이때 다양한 소스에서 정보를 모으고 이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소스와 상관될 때 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것은 비판적 사고 프로세스를 적용하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비판적 사고는 객관적으로 최선인 결론을 식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관련성을 판단한다. 자,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것만큼 여러 가지 정보 소스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보를 모두 모은 후에 잡음을 걸러내서 어떤 정보가 관련이 있고 어떤 정보가 그렇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정보를 모두 종합하여 떤 정보가 중요한지 확실히 가려내면 여러 데이터 소스를 저울질하여 비판적 사고 프로세스의 후반부에서 최선의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우리가 물어본다면 이 정보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정보는 오래된 것인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인가.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구현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결국은 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스스로 질문하기. 자, 비판적 사고 프로세스에서 가장 유용한 부분 중 하나는 편향이 없는 결정이다. 즉,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프로세스에서 한 발짝 물러나 현재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결책을 도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거를 스스로 자문해 보자. 내가 이 정보에 대해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내가 고려하지 못한 추가 변수가 있는가? 모든 관점에서 정보를 평가했는가? 아니면 나의 관점에서 정보를 평가했는가? 내가 놓친 무슨 관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캐션 마크를 붙이면서 스스로 또는 그 그룹에서 문제를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최선의 해결책을 식별하기, 해결책을 제시하기, 결정을 분석하기. 결정한 사항을 실행한 후에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해결책이 초기에 문제를 해결했는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차후 비판적 사고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결정하고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하나는 실험의 예를 들게요. 자,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 자, 이와 같은 네 개의 서로 다른 종에서 식물을 배지에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일부 식물은 뿌리가 더 잘 자라지 않고 일부 식물은 뿌리가 더 잘 자라는데 이 도대체 뿌리가 더 잘 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으려면 결국 이 제로의 차이가 있는가? 이 제로에서 이 유전자는 무엇인가? 유전자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다 P611A로 바꾼 이 프롤린을 알라닌으로 바꿨을 때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게 이렇게 실험자는 바꿨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향은 있는가? 또 다른 부분은 MS 2분의 1 MS 식물을 키우는 배지에 이렇게 수직으로 식물을 키우는데 ELF18, 플래그 토니토, 페본을 처리했을 때 어떤 식물들이 뿌리의 생장이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자라는데 왜 페본은 처리했을 때 뿌리의 생장이 전체적으로 잘 자라지 않는가? 또 그런데 이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반복하고 그다음에 문헌을 찾아보고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더 궁금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 궁금증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등을 그리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할 때 실험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실험 방법은 실현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수준에서 실현 가능, 할 수가 없다면 어떤 연구자 그룹과의 그 공동 연구를 하면 되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토론하고 계획하고 해서 결국 그거를 실험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연하게 실험 목표를 정해놓고 하게 되면은 항상 실수와 그다음에 시간 낭비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클로로필 함량을 우리가 측정 가능한가? 광합성을 우리가 측정할 때 클로로필 함량 측정은 가능한가?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가? 그리고 이거는 몇 번 정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클로로필 함량은 어느 시간대에 해야 되는가? 또는 계절별로는 클로로필 함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후 회복력과 클로로필 함량의 연관성이 있는가? 연관성이 있다. 왜 연관성이 있냐? 그냥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문헌과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관성이 분명히 있더라. 그러면 그 연관성은 어떤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실험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이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번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연구 방법론과 연구 윤리 그리고 과학적 글쓰기,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